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책은 럭키 드로우입니다. 30살의 빈털터리로 한국에 돌아와 2년 만에 상위 1%의 밀레니얼 프리워커가 된 드로우 앤드류 이야기. 숱한 도전과 좌절, 무기력한 20대를 지나 내가 하고 싶은 일로 경제적 자유에 다가서기까지 온전한 나의 일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 당신도 할 수 있다라는 용기와 희망을 전해줍니다. 이 책은 출간 일주일 만에 자기계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갈 만큼 많은 분들께서 빠르게 사랑해주고 계신 그런 책입니다. 나만의 길을 찾을 때까지 인생의 레버를 당기는 법, 럭키 드로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릴 적부터 어른들에게 들어온 말이 있다.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 나는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였고 어른이 되어서도 언제나 겸손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런 겸손한 태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늘 남에게 양보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낮춰 말하는 나를 자신감이 없고 자기 밥그릇을 챙기지 못하는 바보로 여겼다. 직원 3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점점 성장하면서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왔다. 매사 당당하고 적극적인 후배들 사이에 나의 겸손한 태도는 더욱 두드러져 보였을 것이다.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신입 디자이너였음에도 그들은 자신의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주장했다. 전시회에서 본 아이가 성장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동료나 후배들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을 때 한국에서 나고 자란 나는 경험도 실력도 없는 신입이 참 뻔뻔하게 말만 잘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그런 당찬 자세가 디폴트 값이었다. 그동안 내가 보여줬던 겸손한 태도와 말, 행동이 사장님과 동료들에게는 얼마나 자신감이 없고 무능하게 비쳤을지 생각하니 머리가 아찔할 지경이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내 입지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느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입사한 지 1년 만에 겨우 가본 뉴욕 출장을 들어온 지 1개월도 되지 않는 디자이너가 가게 된 것이다. 그것도 나를 대신해서 말이다. 내게 보조 디자이너를 뽑아주겠다고 했던 사장님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다. 트레이드쇼에 들어갈 부스 디자인부터 상품까지 거의 모든 것이 내가 디자인한 것들이었지만 시니어 디자이너인 나를 대신해 새로 들어온 신입 디자이너를 라스베거스로 보낸 사장님에게 큰 실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의 결정도 이해가 된다. 영어도 부족한 데다가 외국인 신분이라 언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지 모르는 나보다는 미국인 신분이면서 자신감 넘치는 그 친구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팀장의 자리에 더 어울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신입 디자이너는 뉴욕 출장을 계기로 다른 경쟁업체의 눈에 띄어 더 좋은 근무지로 이직해버렸다. 나의 뒤통수를 쳤던 사장님도 뒤통수를 맞았다.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 바보가 되겠구나. 그때부터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 직급은 시니어 디자이너였지만 사장님에게 나의 이미지는 여전히 인턴 시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건 모두 내 탓이다. 나는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쉬운 일이 있거나 서운할 때도 그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만 했다.
내가 좋은 결과를 만들었을 때도 손사래를 치며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다. 나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회사는 달랐다. 이곳은 정글 같은 곳이었다. 모두 웃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었다. 그런 곳에서 겸손은 오히려 독이 된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있다. 맞는 말이다. 벼가 익어야지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아직 자라지도 않은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다른 벼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나는 그걸 첫 번째 회사와 두 번째 회사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내가 나를 내세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다. 성장하고 싶다면 겸손에 대한 집착부터 버려야 한다. 겸손은 진짜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빛을 발한다. 어쩌면 우리는 겸손하면 바보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을지 모른다. 주인공으로 살라는 것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인플루언서나 유명한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니다.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얼마나 많은 통제권을 주며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꿈꾸는 이상은 저 멀리에 있는데 현실은 더없이 초라하다면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자는 말이 아마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고 무기력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는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어렵게 다시 취업해 새 회사에 출근한 뒤에도 상사의 비위를 맞추며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내 모습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겠는가? 나는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해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것은 나의 새로운 자아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자아에 드로우 앤드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앤드류, 나를 그리다. 내가 꿈꾸는 삶을 새롭게 그려나가겠다는 뜻이었다. 그 다음으로 한 일은 내 새로운 자아를 위해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케아 매장에서 $50를 주고 하얀 책상을 하나 사왔다. 가로 120cm, 세로 60cm짜리 작은 책상에 불과했지만 그곳은 드로우 앤드류만의 작은 공간이었다. 그 공간에서만큼은 내가 주인공이었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무기력했던 삶에 설렘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책상에서 나는 회사의 일이나 외주를 받는 일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해서 하는 일, 즉 드로우 앤드류의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캘리그래피 과외였다. 비록 실패로 끝난 프로젝트였지만 나만의 일에 온전히 몰입하는 시간을 만들며 잠시나마 내가 주인공인 삶을 경험할 수 있었다. 물론 새로운 이름이 생기고 새로운 책상이 생겼다고 해서 초라한 현실이 한순간에 180도 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만큼은 내가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퇴근을 한 뒤 집에 돌아오면 매일 그 책상에 앉아 나의 일을 시작했다. 결국 나를 인플루언서로 만들어준 인스타그램도, 나를 회사에서 완전히 독립시켜준 유튜브도 모두 그 책상에서 시작됐다.
그때부터 내게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먼저 다른 사람의 일에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예전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SNS를 들락거리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내 일상과 비교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일에 집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 질투나 열등감을 느낄 여유조차 없어졌다. 게다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변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힘든 일을 해왔는지 자연스레 존경하는 마음마저 생겼다. 나는 그들을 보며 앞서가는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지금 나는 하루의 모든 시간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에 투자하고 있다. 자연스레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시간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루의 시간과 에너지에 얼마나 많은 통제권을 가질지 스스로 선택하기에 달려있을 뿐이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이 자신의 성공, 성장 스토리를 말해준다. 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흐름을 역행했다는 것이다. 마치 연어가 계곡물을 반대 방향으로 헤엄쳐 오르듯이 말이다. 미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죽은 물고기만이 흐름을 따라간다. 아쉽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죽은 물고기처럼 사는 사람이 넘쳐나는 것 같다. 억지로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 남의 눈치만 보며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시간만 때우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 학교나 회사의 타이틀에만 연연하는 사람, 돈이 되는 일만 쫓아다니는 사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저 물 흐르듯 살아가는 사람, 마치 죽은 물고기가 천천히 물길을 따라 흘러내려가듯 말이다. 나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사실 내 또래 친구들의 대다수는 어린 시절부터 죽은 물고기가 되도록 교육받으며 자랐다. 매년 반이 정해지면 똑같은 학우들과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머리를 하고 똑같은 교과서로 공부했다. 사회가 만들어낸 물살은 우리를 대학교로 인도했고 대학에서 입학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막상 대학에 가니 이번에는 어서 빨리 취업을 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학점을 관리하고 영어 점수를 만들고 대외 활동을 했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노력해 취업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었고 우리는 물고기 떼처럼 한 덩어리가 되어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물살에 휩쓸렸다. 나도 지난 삶을 돌아보면 흐름에 역행하기보다는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던 것 같다. 흐름을 따르는 건 안정감을 줬다. 소속감을 느끼게 해줬고 빠르게 흘러가는 내 모습에 도취된 채 시간은 흘러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죽은 고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내 안에 있는 열정은 점점 식어갔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주변 환경을 탓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주위를 둘러보니 현실에 안주하며 죽어가는 물고기로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런 선배들을 보니 숨이 막혀왔다. 이 상황을 바꾸려면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로 역행해야 했다.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었다. 미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어느 대표님의 부름에 직접 회사를 찾아간 적이 있다. 지하철역 안은 아직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로 부쩍이고 있었다. 전동차의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마치 물살을 따라 헤엄치는 물고기 떼처럼 나도 사람들 사이에 끼어 출구를 향해 걸어 나갔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더 이상 사회가 만들어 놓은 물살에 휩쓸려 살고 싶지 않았다. 사무실에서 만난 그 대표님은 내가 회사에서 도모할 수 있는 여러 비전을 제시해 주었지만 나는 결국 그 회사에 취직하는 것을 포기했다. 과연 그 선택이 맞았을까? 사실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고 싶었다. 살아있는 물고기로 살아가는 건 어려운 일이다. 물의 흐름을 거슬러 혼자서 계속 헤엄쳐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면 점차 물살에 맞서 더 높은 상류로 도약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물살을 역행하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어야 내가 꿈꾸는 삶을 얻을 수 있다. 흐름대로 흘러가는 건 죽은 물고기뿐이다. 나는 이제 막 퍼스널 브랜딩과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당장 어떻게 유명해질 것인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메시지를 꾸준히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지를 고민해보라고 조언한다. 이를 바꿔 말하면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에 앞서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브랜딩 기획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부터 나는 자신의 인생을 주인공처럼 사는 사람을 동경해왔다.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나타내는 사람들 말이다. 그들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지 한 번에 드러낼 수 있다. 내가 처음 인스타그램에서 발견해 캘리그래피를 배우기 위해 찾아갔던 LA의 캘리그래퍼.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되어 흠뻑 빠지게 된 디자이너. 유튜브로 나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온라인 요가 선생님 등 각자의 분야에서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뚜렷한 사람들. 나는 그들의 진정한 퍼스널 브랜드라 부른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바로 자신이 지닌 브랜드 정체성의 일관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철저히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 세 가지란 바로 이것이다. 페르소나, 나는 누구인가? 목적, 나는 무엇을 하는가? 콘텐츠,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나는 이것을 퍼스널 브랜딩의 세 가지 요소라고 부른다. 물론 브랜드라는 것은 원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아이덴티티가 뚜렷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각을 잡고 시작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처음에는 담백하게 시작해보자. 우선은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 때마다 늘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전하는 사람인지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세상에는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는 멀게만 느껴지는 전문가보다 친구 같은 리더가 더 환영받는 곳이다. 전문가는 가르치려고 하지만 리더는 함께 성장하며 영감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보통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지시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런 식의 이야기는 그 순간에만 기억에 남을 뿐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반면 영감은 듣는 사람을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든다. 따라서 호감을 얻는 소통의 또 다른 전략은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말하는 광고는 잠깐 바짝일 수 있지만 결국 오래도록 사랑을 받는 건 모든 과정을 공유하는 드라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사랑받는 콘텐츠를 만들고 사랑받는 리더가 되는 가장 쉬운 길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마지막 소통 방법은 바로 일관성이다. 어느 날 문득 누군가가 당신에게 꽃을 가져다 줬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아침마다 잘 잤는지 묻고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를 건네고 매일 1시간 넘게 통화를 하며 당신의 고민을 들어준다면 당신은 비로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작은 일이 일어나면 관계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통해 일관된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야 한다. 처음에는 잘해주는 것 같더니 시간이 갈수록 태도가 변하고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일관된 태도가 선행되어야 사람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 어렵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만큼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에게는 시험 문제가 쉬울 것이고, 시험 공부를 게을리한 학생에게는 시험 문제가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리서치를 제대로 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은 리서치를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 그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미성숙한 태도다. 이는 일뿐만이 아니라 콘텐츠를 만드는 데에도 적용된다. 내가 누구를 위해 어떤 가치를 제공할지 충분히 고민한 사람은 콘텐츠를 그냥 만들지 않는다. 또한 어렵다라는 말로 무책임하게 핑계대지 않는다. 나와 함께 일하는 세진 PD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나와 일하기 전까지 영상 제작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가 처음 출근했을 때 나는 앞으로 사용해야 할 편집 프로그램의 이름 정도만 알려줬다. 그는 한 달 만에 영상 편집을 독학해서 혼자서 영상 제작을 도맡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인턴으로 처음 일을 시작한 성지 PD도 처음에는 내가 알려주어야 할 것이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 해보는 일이 주어지면 언제나 배워보겠다고 답하며
주어진 일 이상의 결과물을 가져와 나를 놀라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영상 기획에도 함께 참여하며 내 유튜브 채널의 평균 조회수를 3배나 끌어올리기까지 했다. 그 뒤로 들어온 주역 작가도 마찬가지였다. 앞으로 팀원을 뽑을 때에도 나는 기술이 아니라 일에 대한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기술은 내가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태도는 스스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를 포함해 나와 함께 일하는 팀원들 모두 지금 하는 일이 처음이었다. 리더라는 사람은 리더가 처음이었고, 영상 PD는 영상 제작이 처음이었고, 마케터는 마케팅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든 되게 하는 사람들이었다. 적어도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일도 그냥 하지 않았다. 이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었음에도 우리가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다.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고, 현재는 어떤 일에 관심이 있으며, 미래에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지 내가 아니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듯 성공의 기준도 모두 다르다. 자신만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목표를 이루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기준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 이는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른다. 혼자 있는 사람을 보면 안쓰럽게 쳐다보는 시선이 두렵고, 소속감이 없어진다는 사실이 두렵고, 모든 것을 혼자서 책임지고 극복해야 한다는 현실이 두려울 것이다. 정말 그럴까? 과거 인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제나 협력했다. 한 개의 뇌보다는 여러 개의 뇌가 있을 때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일할 때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진화하면서 이제는 누구나 혼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굳이 집단으로 뭉치지 않더라도 혼자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리소스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 것이다.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심지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프리랜서가 에이전시의 일을 대체하고 1인 미디어가 방송국의 기능을 대체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만큼 개인의 힘이 강력해졌다는 뜻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아직도 두렵고 막막한가?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사람들의 소음에 파묻혀 풀리지 않았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오히려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일수록 생각이 흐려지고 행동이 느려진 경험이 있지 않은가? 언제까지 가족의 시선, 회사의 시선, 지인의 시선에 맞춰 원치 않는 삶을 살 것인가?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극을 얻기 위해 밖으로 나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고 경험을 쌓으며 영감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서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 앞으로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거나 혼자서 일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영 앞서갈 수 없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혼자서도 충분히 강하다. 오늘도 친구와 이야기한다. 미리 운동을 했어야 했는데, 미리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미리 저축을 했어야 했는데, 솔직해지자.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 우리는 이미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작은 손잡이라도 있으면 우선 당겨보자. 그 안에 뭐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내 인생에 럭키 들어오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